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야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을 체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라왔는데요. 네, 한편 한의사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코피노로 위장을 해서 필리핀에 유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18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알려진 것 같습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의해서 알려졌는데 일단 구체적인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보시죠. 네, 예.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별장에 가사도우미 그 피해자분께서 지금 예. 고소인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2016년입니다.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이제 성적인 어떤 착취나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차례 있었다. 처음에 외국에 가서 무슨 음란물 비디오나 책 같은 걸 가져와서 뭐 거실에 보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예. 이런 경위로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2017년에 여비서 상습 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8년 1월경에 고소를 했는데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이르도록 한 번도 조사도 안 되고 지금 기소 중지 상태이다 보니 이 피해를 주장하는 가사도우미 자식분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게 됐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녹취록의 내용도 일부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뭐 나 안 늙었지 부드럽게 굴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가사도우미 A씨가 거부하면서 이러지 말라 하기 싫다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사도우미 A씨의 주장은 이 녹음 말고 또 많은 녹음이 있다. 자기가 참다가 이런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하니 그다음부터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끼고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녹음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사가 중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단된 이후의 상황은 잠시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의 진실 공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 전 회장 측에서는 이제 돈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김준기 전 회장은 합의된 관계였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합의된 예. 것이다. 그리고 합의금도 지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가사도우미 A씨는 합의된 거 절대 아니다.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은 지속적으로 거부해왔고 관리인한테도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끝내 본인이 일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이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합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준 것은 본인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이쪽의 주장은 입마금조로 준 것이다. 이쪽에는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금조로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그 객관적인 물증이 피해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게 뭐 성폭행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김 전 회장 측이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한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피해가 없었는데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예. 정상적인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건 이후 2,200만 원이 합의금 명목으로 관리도 만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고소되고 나서 김 전 회장은 외국에 있는 신분이고 예. 김 전 회장 측 사람과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때도 이제 뭐 사과나 이런 내용보다는 무고나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사도우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비를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은 가사도우미로서 뭐 급여가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높지 않으니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이제 그 의사표시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 가사도우미 측에서는 나는 구속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일련의 과정은 본인이 이런 합의 제안 자체, 합의 종영 자체에서도 상처를 받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일단 지금 외국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 경찰에서는 그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오지 않는 상황이고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2017년에 그 여비서를 예. 상습적으로 수행한 부분도 지금 수사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적색 수배까지 갔다는 건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 녹음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혐의점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 전 회장 측에서 미국에서 계속 6개월 단위로 체류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를 파악해서 체포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사실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수사기관이 해야 될 역할인데 네. 이것이 미진하고 2년째 지금 수사가 답보 상태이다 보니 이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 측에서는 제발 수사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도록 법정에 세워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권 무효화가 돼버리면은 일단 뭐 이 혐의점 외에도 여권 무효화 상태에서 밖에 나가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권 무효화가 되면 사실 현지국에선 보통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 그렇죠. 빠지고 예. 다른 나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들어와서 조사를 받죠. 예.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선 체류 연장 허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비자 연장을 해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재를 파악해서 해당국에 이 수배 영장을 실제로 집행해달라.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첩보를 통해서 소재 파악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범죄인 인도로 그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준규 회장 측 측근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 가사도우미 측과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연락이 된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아, 그런 그렇군요. 차원에서는 소재가 아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꽁꽁 숨었다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좀 소재 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다시 강구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그러니까 코피노, 그러니까 일명 이제 필리핀 호녀라로 속여서 필리핀에 유기를 하고 연락까지 끊은 부부가 4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볼까요? 현재 한국 나이로는 15세로 보이는 아들이고요. 예. 2010년, 2011년 당시에는 경도의 자폐증 정도의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1년부터 어린이집에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그 다음에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사찰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유기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 사찰에서도 아이를 데려가라 그래서 데리고 오고 나서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를 검색한 이후에 2014년에 필리핀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인 선교사한테 코피노라서 내가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3,500만 원을 주고 그 현지에 두고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여권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좀 폭력성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끊겼고 연락이 도저히 이르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얘기해서 한국인 지인에게 야 코피노도 아닌 것 같고 한국인 부부가 버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국민신문고에 이제 신고가 이루어져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 부모는 학대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아동학대 유기 방임죄로 현재 그 한의사 부부 남편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내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C군이 보니까 정신장애가 더욱더 악화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소아조현병 진단도 받았고 왼쪽 눈은 또 예. 실명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부모란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보니까 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어린이집이나 사찰에 이제 맡겼다가 데리고 가라, 제발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데려왔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본인들이 아동학대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실명에 이르게 되는 피해를 입었고요. 이 경도의 자폐 증상은 충분히 유지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소지들이 조금씩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예 정신분열증까지 이를
정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은 것이고 부모가 이렇게 필리핀 선교사한테 맡겨놓고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번호를 한 번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연락 안 찾아가지 되게.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수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프면 더 신경 쓰이는 법인데 이렇게 유기했다라는 점에서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검찰이 판단해서 한의사 부부를 기소하고 또 한 명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나 육아가 어려운 이런 동기들이 있는데 이 예. 부분은 또 한의사라는 직업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그럴 수도 불구하고 있죠. 예.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나 교육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 이것들이 유기 방임죄로 지금 적용된 그럼 사항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동 유기 방임은 5년 이하인데요. 여러 차례 지금 걸쳐 있고 기간이 좀 오랜 기간인데다가 또 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이 악화된 부분은 양형에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중될 수 있다는 드는데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보통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아이가 정말 치명적인 사망에 이른다거나 중상에 이르지 않으면 네. 또 과거에 그렇게 강하게 엄단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이 아빠가 나를 또 버리고 이번엔 또 다른 나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진술하면서 실제로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서 예. 필리핀 현재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소통도 잘 되지 말도 안 않았을 통할 텐데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삶이 어땠는지가 충분히 그려지는 상황이어서 아이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는 뭐 본인이 일단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좀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아서요.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문 예. 아동보호기관에서 좀 면밀하게 이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장 제가 볼 때 학대한 아빠와 엄마라고 평가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되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일시적으로는 좀 보호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적절히 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처받은 아이가 좀 잘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그 사건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출석할 때 뭔가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합의된 성관계였다면서 혐의를 뭐 거의 다 부인했다면서요? 현재 정준영 씨가 이제 자백하고 인정하는 범죄는 불법 촬영. 그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특수 중간간 여러 명이서 성폭력을 했다라는 범죄는 최종훈 씨, 정준영 씨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된 취지는 합의된 관계였다 또는 그 여성들이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된 것이고 그리고 최종훈 씨는 아예 이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위를 비추어 봤을 때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특수 중간간은 무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까지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카카오톡 대화라는 게 애초에 좀 위법하게 수집이 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실제로 좀 뭐 적용이 좀 될 만한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카카오톡이 세상에 알려질 때 이것을 제보하신 분이 있었죠. 예. 이 뭐 디지털 포렌식 그런 업체 예. 쪽에서 이걸 사설업체 맡겼다가 관계자였죠.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증거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걸 기소의 유죄로 쓴 거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증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라든가 참고인 조사도 모두 다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다투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고요. 예. 다만 처음에 이 수집된 카카오톡 SNS 대화 메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수사기관이 유법하게 취득한 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없는데 예. 사인이 위법 쓰지
모집 증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가 비교 형량해야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감청한 거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켜야 될 공이 크다라고 한다면 다소 이런 취득가정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해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보다 침해된 사생활의 어떤 권익이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가 됐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정준영 씨, 최종호 씨가 증거 능력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 사건은 이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로만 기소된 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죠. 진술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 능력이 완벽하게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금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증거 능력과 상관없이 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는 구체성을 띄어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을 경우, 그리고 주변 정황과 참고인들 증언과 일치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아직 증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중들은 모든 걸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증거 능력 싸움과 법리적인 다툼까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완벽하게 방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